남편의 장례식 슬픔 속에서 저는 기적을 만났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그것도 백만장자가 되어 나타난 거죠. 하지만 그 만남은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잔혹한 운명의 서막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망치로 두들겨 맞는 듯한 충격과 함께 저는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2024년 늦가을 서울 도심의 한 장례식장은 검은 상복을 입은 조문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남편 서창훈 교수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멍한 눈으로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지난주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로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명망 높은 대학 교수였던 남편은 늘 제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죠. 그 빈자리가 이제야 비로소 현실로 다가오는 듯했습니다. 수많은 지인들이 다가와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저는 그저 기계처럼 고개를 숙여 인사할 뿐이었습니다. 슬픔과 충격으로 제 하루하루는 마치 안개 속처럼 흐릿하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죠. 그들은 모두 값비싼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는데 그들 사이에서 리더로 보이는 한 남성이 제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과는 확연히 다른 거만 하리만치 당당한 걸음걸이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의 존재감은 웬만한 재벌 총수 저리 가라 할 정도였죠.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은 그의 강렬한 카리스마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 시선은 그의 얼굴이 아닌 그의 왼쪽 손목에 꽂혔습니다. 양복 소매 사이로 언뜻 드러난 그의 손목에는 희미하게 별 모양의 흉터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제 숨은 멎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15년 전의 악몽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15년 전 제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서진우가 해외 지진 봉사활동을 떠났다가 실종되었을 때 생긴 흉터였습니다. 어린 시절 진우가 심하게 넘어져 깊게 베인 상처였죠. 의사는 흉터가 워낙 깊어 평생 남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진우만의 특별한 표식, 저와 남편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흔적이었죠. 심장이 통증을 느끼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손이 떨려왔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저는 속으로 되뇌었지만 제 심장은 이미 격렬한 진실을 향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성은 장례식장 직원에게 명함을 건네며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흘끗 훔쳐볼 수 있었죠. 명함에는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민혁, 글로벌 IT 기업 넥스트 의장. 이름은 다르지만 얼굴은 제 아들 진우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가능성, 그 희망은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을 만나다니, 이것이 기쁨인지 충격인지 제 감정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가슴을 옥죄는 알 수 없는 감정에 저는 휘청거릴 지경이었죠. 우리 진우가 살아있는 거야?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15년간 꿈속에서조차 그리던 아들의 얼굴을 이렇게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마주하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강민혁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남편 서창훈의 영정사진 앞에 말없이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쿵쾅거렸고 손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혹시라도 나의 착각이라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과 정말 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혼란이 뒤엉켜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건넸습니다. 저 실례합니다. 제 남편과는 어떤 관계셨나요? 제 목소리는 제가 들어도 너무나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민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분명 제 아들 진우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어떤 반가움도 저를 알아보는 기색도 전혀 없었죠. 그저 차분하고 이성적인 눈빛이었습니다. 사업상 알게 된 파트너였습니다. 고인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죠. 그의 목소리 또한 제 아들 진우의 목소리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것을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셨나요? 무엇이든 아주 작은 단서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질문에 강민혁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마치 제가 선을 넘는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알게 되었고 몇 번 뵌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사업적으로 많은 조언을 해주셨기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혁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저를 알아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정말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왼쪽 손목의 별 모양 흉터, 그 특별한 표식은 착각일 리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성함이 강민혁이라고 하셨죠? 혹시 제가 더 이야기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한 여성이 강민혁에게 다가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의장님, 다음 일정이 있습니다. 이제 출발하셔야 합니다. 강민혁은 시계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부인께서는 많이 힘드실 텐데 삼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고인께서 좋은 곳에 가셨을 겁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예의를 갖춘 말을 남기고는 뒤돌아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 전 배낭을 메고 집을 나서던 아들 진우의 모습과 그의 뒷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제 볼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우야, 저는 작게 그의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비서와 함께 장례식장을 빠져나갈 뿐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과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찾은 듯한 혼란이 뒤섞인 채로 말입니다. 괜찮으세요? 그때 장례식장 직원이 다가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혹시 방금 저와 얘기했던 분 아시나요? 강민혁 씨라고 하던데. 강민혁 의장님이요? 혹시 아는 사이세요?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분인데요. 젊은 나이에 글로벌 IT 기업을 이끌고 계시는 대단하신 분이에요. 직원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말입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나면 그 남자가 정말 제 아들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가 제 아들이라면 왜 다른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15년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모든 것을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금 강하게 울렸습니다. 남편 서창훈 교수의 장례식을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슬픔보다 더 큰 혼란과 의욕으로 가득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만났던 강민혁 의장 그의 왼쪽 손목에 있던 희미한 별 모양 흉터는 제 기억을 강하게 가다끌었죠. 저는 그 일주일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 냉장고 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텅 빈 집 안에 찬 공기가 감돌았지만 저는 그 차가움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강민혁이라는 이름 석자와 서진우라는 제 아들의 이름을 되뇌일 뿐이었죠. 저는 가능한 모든 정보를 찾아 나섰습니다. 컴퓨터 화면의 차가운 빛을 밤새 마주하며 글로벌 IT 기업 넥스트와 강민혁에 대한 기사, 인터뷰, 경제 매거진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는 몇 년 전부터 갑자기 한국 IT 업계의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성공한 사업가라는 것 외에는 그의 과거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마치 과거의 자신을 지우고 새로운 이름으로 태어난 사람처럼 말입니다. 해외에서의 성공 신화는 화려했지만 그를 둘러싼 사적인 이야기는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블랙홀처럼 그의 과거는 접근 불가능한 영역이었죠. 저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굳게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은 주저하지 않기로 했죠. 남편의 억울한 죽음과 아들의 실종, 이 두 가지 고통스러운 운명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내야만 했습니다. 그가 제 아들이라면 저는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이 끔찍한 착각에서 벗어나 남은 삶을 살아가야 했고요. 결국 저는 강민혁 의장을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식적인 절차를 밟는다면 아마 평생 그를 만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마치 아침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저는 용기를 내어 넥스트 본사로 향했습니다. 강남 한복판, 고층 빌딩이 숲을 이루는 그곳에 넥스트 본사 빌딩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제가 그 위압적인 건물 앞에 서자 가슴이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가 아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성벽을 향해 돌진하는 기분이 들었죠. 저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초라해 보이지 않으려, 혹여라도 그의 비서진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 최대한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보이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손에 든 가방은 떨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제 안의 두려움이 현실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육중한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현대적인 인테리어의 넓은 로비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그리고 중앙에 우뚝 선 회사 로고까지. 모든 것이 화려하고 위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치 저와 아들 사이를 가로막는 거대한 유리벽처럼 말입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데스크에 앉아 있던 젊은 여성 직원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무시하는 듯한 시선에 저는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혁 의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여직원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예약이 되어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지만 매우 중요한 일로 뵙고 싶습니다. 저는 고 서창훈 교수의 아내입니다. 저는 남편의 이름을 꺼내는 것이 제가 가진 마지막 무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강민혁에게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었으니까요. 제 말에 그녀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부드러워졌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가진 무게였을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녀는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검은색 정장을 입은 다른 여성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강민혁의 비서임이 분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창훈 교수님 부인분이시죠? 저는 강민혁 의장님의 비서 김지숙입니다. 네, 이수진입니다. 회장님을 잠시 뵐 수 있을까요? 비서 김지숙은 공손했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의장님은 오늘 모든 일정이 꽉 차 있습니다. 내일이나 다음 주에 예약을 도와드릴까요? 실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저는 절망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장례식 때도 배웠는데 제가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이 내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강민혁 의장이었습니다. 그는 몇몇 임원들과 함께 무언가를 논의하며 로비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놓칠 수 없다는 생각에 비서의 만류를 뿌리치고 그를 향해 성큼 걸어갔습니다. 강민혁 씨, 제가 외치자 강민혁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저에게 닿았습니다. 잠시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심장은 귀가 먹먹할 정도로 크게 뛰었습니다. 강민혁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살짝 당혹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 교수님 부인 아니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을까요? 비서가 끼어들려고 했지만 강민혁은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괜찮아요. 김 비서 다음 일정은 언제죠? 잠시 후에 부회장님과의 미팅이 있습니다. 그럼 잠시 시간이 있군요. 제 사무실로 올라가시죠. 비서의 놀란 표정 속에서 강민혁은 저를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상승하는 동안 저는 그의 옆모습을 몰래 살폈습니다. 진우의 턱선, 진우의 눈매, 진우의 손가락까지 모든 것이 제 기억 속의 아들과 일치했습니다. 강민혁, 아니 진우야. 내가 살아있었구나. 저는 속으로 울부짖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저는 그의 뒤를 따라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리자 넓은 공간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통유리 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고 최고급 가구와 세련된 미술품들이 사무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화 속 장면처럼 말입니다. 앉으시죠. 강민혁이 응접 세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마음이 무거웠죠.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신 건가요? 강민혁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용기를 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온 이유는 개인적인 일 때문입니다. 15년 전 저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강민혁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게 저와 무슨 관련이 있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제 아들 이름은 서진우였어요. 15년 전 해외 지진 봉사 활동을 떠났다가 실종됐습니다. 그 이후로 어떤 소식도 듣지 못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준비해 온 것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첫 번째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진우가 실종되기 전 남편과 셋이 찍은 사진이었죠. 이건 진우가 고등학교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에요. 보시면 당신과 정말 닮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강민혁은 잠시 망설이더니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사진 속 젊은 진우의 모습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제 아들은 정말 그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사진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례식장에서 봤던 당신의 왼쪽 손목에 있는 별 모양의 흉터. 그건 진우가 어릴 때 생긴 특별한 표식이에요. 제가 직접 약을 발라줬죠. 강민혁은 무의식적으로 왼손을 들어 손목을 만졌지만 곧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이어 저는 낡은 성경책을 꺼냈습니다. 진우가 봉사활동을 떠날 때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이건 진우가 가장 아끼던 성경책이에요. 이 안에 그의 이름이 새겨져 있죠. 강민혁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책상 위를 탁 치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제 재산을 노리시나요? 그의 달라진 말투와 날카로운 질문에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에게 갑자기 나타나 당신은 내 가족이라며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제가 한국에 돌아온 이후로 더 심해졌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분노와 슬픔으로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단지 제 아들을 찾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사진 속 아들과 당신은 너무 닮았어요. 흉터까지요. 강민혁은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닮았다고요? 그게 증거입니까? 저는 강민혁입니다. 해외에서 자수성가한 사업가죠. 당신이 말하는 서진우가 아닙니다. 제가 15년 전 지진 사고로 해외 고아원에서 입양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주장하는 그 서진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고아원 입양 이야기를 꺼냈지만 오히려 그 사실은 그가 제 아들임을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제 말을 믿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럼 DNA 검사라도 하는 건 어떨까요? 제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말했습니다. 제가 왜 당신의 의도에 넘어가야 하죠? 당신의 자식이 아닌데 왜 DNA 검사를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마도 기억을 잃었기에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겠죠. 그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잃은 슬픔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를 그 아들로 착각하시는 것 같네요. 더 이상 이 문제로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절망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듯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강민혁을 향해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강민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지만 아까보다는 조금 누그러진 듯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그럼 가족은 있으세요? 혹시 결혼은 하셨는지요? 저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어떻게든 더 얘기하고 싶었고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 질문에 강민혁의 표정이 살짝 슬퍼졌습니다. 그의 눈빛에 아주 미세한 그늘이 드리워졌죠. 내 아내와 7살 된 딸이 있습니다. 딸이라니, 제 손녀가 있었구나. 이 놀라운 사실은 제 가슴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는 건강한가요? 강민혁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듯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딸 새별이는 지금 많이 아픕니다. 급성 백혈병으로 골수 이식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문제는 제 딸이 희귀 혈액형이라 RH A형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적합한 기증자를 찾기가 정말 어렵네요. 유전적으로도 맞는 사람이 없습니다. 강민혁의 말에 제 머릿속에서 번개가 친 듯했습니다. 저 역시 희귀한 RH A형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용기를 냈습니다. 이것은 운명이 저에게 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RH A형이요? 저도 RH A형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강민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저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 의심과 함께 아주 희미한 희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가며 용기를 냈습니다. 제가 골수 이식 검사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강민혁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수많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의심, 희망, 혼란, 그리고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려는 겁니까? 제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에요. 그저 아픈 아이를 돕고 싶어서예요. 그리고 저는 당신이 제 아들이라고 믿어요. 당신의 딸은 제 손녀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검사를 받고 싶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강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침묵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무겁게 처져 있었습니다. 아픈 딸을 둔 아버지의 고뇌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당신을 의심합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을 위해서라면 그는 다시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우선 적합성 검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병원에 연락해서 예약을 잡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실무적이었지만 더 이상 차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저는 알 수 없는 안도감과 동시에 이제 시작될 생사를 건 싸움에 대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의 명문대학 병원 이식센터 앞에 도착했습니다. 병원 로비의 날카로운 소독약 냄새가 제 코를 찔렀지만 제 마음의 긴장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강민혁 의장이 이미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제보다 더 피곤해 보였고 그의 눈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가득했지만 그 속에 숨길 수 없는 걱정과 불안이 엿보였습니다. 아픈 딸을 둔 아버지의 심정이었죠. 안녕하세요. 이수진 씨. 그의 말투는 여전히 공식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불편한 침묵 속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식센터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상승할 때마다 제 심장은 더 빠르게 고동쳤습니다. 내가 정말 이 아이를 도울 수 있을까? 아니, 내 손녀를 살릴 수 있을까? 이식센터에 도착하자 우리는 곧바로 담당 의사인 안 교수에게 안내받았습니다. 안 교수는 중년의 남성이었는데 온화하면서도 신뢰감을 주는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의장님, 그리고 이수진 님이시죠. 저는 이식외과 안 교수입니다. 우리는 교수의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안 교수는 우선 골수 이식 기증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와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적합성 검사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결핵 검사, 간 기능 검사, 그리고 심장 상태 확인을 위한 심전도 등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 적합성 H에 판단하는 검사입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기증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강민혁이 물었습니다. 결과는 얼마나 걸릴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일부 결과는 오늘 중에도 나오고 상세한 HLA 결과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 소요됩니다. 모든 과정에 기꺼이 임해주신 이수진 님께 감사드립니다. 검사는 예상보다 길고 복잡했습니다. 저는 헌혈실보다 훨씬 많은 양의 혈액을 채취했고 심장 검사를 받았습니다. 모든 과정이 고통스러웠지만 저는 견뎠습니다. 제 아들의 아이, 제 손녀를 살릴 수 있다는 일말의 희망이 저를 지탱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식에게 피를 나누어 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에게는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후가 되어 일부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 교수는 우리를 다시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안 교수의 표정은 놀랍도록 밝았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좋은 예감이 들었죠.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 교수가 차트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수진 님의 초기 검사 결과, 기증자로서의 적합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HLA 항원 일치도가 비혈형 관계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높습니다. 강민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의심과 함께 새로운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를 완전히 부정하던 어제와는 확연히 다른 눈빛이었죠. 그게 무슨 뜻인가요? 강민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HLA는 인체학 시스템과 관련된 유전자입니다. 보통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절반 정도만 일치하는데 강 의장님 딸 세별양과 이수진 님의 일치도가 가족 수준으로 매우 높습니다. 안 교수는 차트를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친모 자녀 사이에서 나오는 패턴과 유사합니다. 이 정도 일치도는 이식 성공률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기적적인 요소입니다. 강민혁은 테이블 위에 놓인 차트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움과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일치도는 흔치 않은 일인가요? 특히 비혈연 관계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유전적으로 가까운 관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심장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우야, 내가 맞았구나. 그리고 세별이가 나의 손녀였어. 눈물이 고였지만 저는 터뜨릴 수 없었습니다. 아직 강민혁은 이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안 교수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차트를 다시 넘기더니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쿵 떨어졌습니다. 이수진 님의 심장 검사 결과에서 약간의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심전도 검사에서 불규칙한 리듬이 나타났고 심장 근육 비대 소견이 있습니다. 강민혁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안 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수진님의 연세와 현재 심장 상태를 고려하면 고통이 수반되는 골수 채취 수술은 심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골수 이식 수술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전신 마취와 회복 과정에서 큰 부담을 주는 수술입니다. 현재 심장 상태로는 수술 중이나 수술 후 합병증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말을 듣자 강민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안 됩니다. 잠시만요. 얼마나 위험한지 더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안 교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확률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기증자보다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2배에서 3배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강민혁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표정으로 저와 안 교수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강민혁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위험이라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른 기증자를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강 의장님, 이보다 적합한 기증자를 찾기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특히 이렇게 높은 일치도를 가진 분은요. 안 교수가 말을 이어갔지만 강민혁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다른 분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제 딸을 구할 수는 없어요. 이건 도리가 아닙니다. 강민혁은 여전히 저를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의 입에서 도리라는 말이 나오자 저는 잠시 뭉클했습니다. 안 교수는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두 분이 충분히 상의하실 수 있도록 잠시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새별 양에게 최선의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 교수가 나가고 방 안에는 강민혁과 저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딸 새별이를 살릴 수 있다면 저는 도전하고 싶어요. 강민혁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려는 겁니까? 저는 당신이 제 어머니라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목숨까지 걸면서?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당신의 어머니가 아니더라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돕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새별이는 이제 막 피어나는 아이잖아요. 저는 살 만큼 살았고요. 저는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강민혁은 벽에 기대어 저를 피하려 했습니다. 당신도 부모니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잖아요. 이 말은 제가 그에게 던지는 어머니로서의 마지막 호소였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자 손녀의 아버지인 강민혁의 마음을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강민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갈등과 혼란이 가득했죠. 한편으로는 의심을 떨쳐내지 못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딸을 위한 희망을 포기할 수 없는 듯했습니다. 그는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어머니라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제 딸 새별이를 위해서입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엄청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고맙다, 진우야. 그때 안 교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결정 내리셨나요? 강민혁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강민혁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안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은 추가적인 검사와 상담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수술 날짜는 내일 모레로 잡겠습니다. 환자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강민혁은 여전히 저를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이전보다는 조금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의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기회에 감사하며 제 목숨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저는 병실에서 수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건네준 하늘색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머리망을 썼죠. 긴장되냐는 간호사의 친절한 물음에 저는 오히려 이상하리만큼 평온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이자 제 손녀의 아버지인 강민혁이 저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저는 제 손녀 새별이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 아들을 다시 만난 운명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했죠. 병실 문이 열리고 강민혁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매지 않았고 얼굴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한 듯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복잡했고 혼란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준비 다 되셨나요?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거의요. 새별이는요? 7층 소아 병동에 입원했어요.
아내가 함께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민혁은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정말 후회 없으신가요? 전혀요.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죠. 강민혁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제게 다가와 작은 종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뭔가요? 제가 묻자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행운의 부적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제가 고아원에 있을 때 저를 입양했던 어머니가 제게 주셨던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이런 소중한 것을 나눠준다는 것 자체가 그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고마워요. 그때 안 교수와 간호사들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수술실로 모시겠습니다. 간호사들이 침대를 밀기 시작했고 강민혁은 병실 문 앞에 서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침대가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동안 저는 놀라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강민혁이 제가 누워있던 침대 베개 밑에서 무언가를 집어드는 것을요. 그것은 제 머리카락 몇 가닥이었죠. 그는 빠르게 그것을 작은 비닐봉투에 넣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DNA 검사를 위한 샘플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의 행동에 안심했습니다. 곧 그는 진실을 알게 될 테니까요. 수술실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보, 보고 있나요? 우리 아들을 찾았어요. 이제 우리 손녀를 살릴 거예요. 수술실은 차갑고 밝았습니다. 간호사들이 저를 수술대로 옮겼고 마취 전문의가 다가왔습니다. 의식이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강민혁은 병원 복도를 빠르게 걸었습니다. 손에는 방금 채취한 머리카락 샘플이 든 봉투가 있었죠. 그는 병원 로비를 지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그가 신뢰하는 유전자 검사 전문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민혁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바로 검사하겠습니다. 신속 검사로 2시간 내에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떠난 후 강민혁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술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7층 수술 대기실에 앉아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렸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술이 무사히 진행되기를 바랐습니다. 아내 윤나가 커피를 들고 대기실로 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그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그냥 긴장돼서. 강민혁이 대답했습니다. 새별이는 잘 자고 있어요. 윤나는 그를 위로했습니다. 강민혁은 아내에게 DNA 검사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더 많은 혼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시간은 너무나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지 정확히 2시간 후 강민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검사 결과였습니다. 강 의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민혁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99.99% 확률로 모자 관계입니다. 오차 범위가 거의 없는 수치입니다. 이수진 씨는 분명히 의장님의 생물학적 어머니입니다. 강민혁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져 내릴 뻔했습니다. 그는 근처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숨을 쉬기가 어려웠습니다. 전화를 끄는 강민혁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온 세상이 뒤흔들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15년간 그가 알고 있던 자신의 정체성, 그가 쌓아온 삶,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서진우. 그는 자신의 본명을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낯선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억 속에서 희미한 파편들이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지진 사고의 공포, 고아원에서의 불안정했던 나날들, 그리고 따뜻했던 어머니의 품. 완전한 기억은 아니었지만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잔인하게 외면했던 여인이 자신의 생모였다니. 그는 대기실로 돌아가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윤나는 그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방금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 이수진 씨는 정말로 내 어머니야. 나는 15년 전에 실종된 서진우야. 윤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강민혁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술실에서 안 교수가 지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강민혁은 급히 다가갔습니다. 교수님, 새별이는요? 새별 양의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이식된 골수가 잘 기능하고 있어요. 강민혁과 윤나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긴장감이 다시 감돌았습니다.
안 교수의 표정이 여전히 무거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수진님의 상태가 위중합니다. 출혈이 심해 위험한 상황입니다. 강민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하셨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방금 찾은 어머니를 다시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어머니가 자신의 손녀를 살리기 위해 생명을 걸었다는 슬픔. 그리고 15년 동안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죄책감까지. 수술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발생했습니다. 채취 과정에서 출혈이 시작됐고 그것이 점점 악화되었어요. 게다가 약했던 심장에도 무리가 갔습니다. 안 교수는 침통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최선을 다해 출혈을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다음 1시간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강민혁은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흐느끼며 안 교수에게 매달렸습니다. 제발 엄마를 살려주세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입에서 엄마라는 단어가 터져 나왔습니다. 안 교수는 그의 눈물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분도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아마 아들을 위해, 손녀를 위해 버티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강민혁은 눈물을 훔치며 안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잠시 볼 수 있을까요? 중환자실로 옮기는 동안 아주 잠시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말을 걸거나 접촉하시면 안 됩니다. 강민혁은 안 교수를 따라 수술실 밖복도로 나갔습니다. 얼마 후 여러 모니터와 튜브가 연결된 침대가 밀려 나왔습니다. 박미영, 아니 이수진 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도 약했습니다. 강민혁은 침대 옆을 따라 걸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그때 간호사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강 의장님, 새별양이 회복실에서 깨어났습니다. 상태가 안정적이에요. 윤나는 기쁨에 찬 얼굴로 강민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제 막 생명을 되찾은 딸, 그리고 생사의 경계에 선 어머니. 과연 강민혁은 누구에게 먼저 가야 할까요? 딸에게 가야 할까요? 아니면 마지막일지 모르는 어머니의 곁을 지켜야 할까요? 저는 중환자실 앞에서 길고 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내 윤나는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여보, 나는 새별이 곁에 있을게요. 당신은 지금 어머님 옆에 있어줘요. 그녀의 말에 저는 고마움과 미안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딸 새별의 생명은 건졌지만 그 대가로 저는 어머니 이수진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죠. 병원 규정상 중환자실 내부에 상주할 수는 없었지만 저는 최대한 어머니 곁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들려오는 기계들의 규칙적인 피, 소리, 그리고 간호사들의 다급한 발소리가 제 신경을 곤두서게 했습니다. 밤새 저는 벽에 기대어 어머니의 과거 사진과 DNA 검사 결과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15년간 제 존재를 부정했던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저는 제가 강민혁으로 살아온 모든 성공과 행복이 저를 찾아 헤맨 어머니의 눈물 위에 세워진 탑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간간히 간호사들이 나와 상태를 알려주었습니다. 새벽 무렵에는 상태가 조금씩 안정되고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죠. 혈압이 안정되고 심장 기능도 회복되고 있다는 말에 저는 그제야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습니다. 아픈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어머니의 강인한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안 교수가 중환자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얼굴에는 다소 안도감이 느껴지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앉아 계세요. 밤새 거의 주무시지 못했을 텐데요. 안 교수는 저를 앉히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상태는 어떤가요? 안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태가 많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정말 놀라운 의지력을 보여주셨어요. 저희 의료진도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훔쳤죠.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하실 분은 이수진 님이세요. 저희는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오후에 회복실로 옮길 예정입니다. 그때 잠시 면회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날 오후를 기다리며 병원에 머물렀습니다. 새별이는 놀랍도록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고 이미 윤나와 웃고 떠들며 가벼운 식사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딸의 건강한 모습을 보면서도 제 마음은 온통 어머니에게 가 있었죠. 오후 3시경 간호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강 의장님,
이수진 님이 회복실로 이동하셨습니다. 지금 면회하실 수 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으로 회복실로 향했습니다. 회복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난 며칠간 제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15년간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되찾았고 그와 함께 어머니도 다시 찾았죠. 회복실 안으로 들어가자 어머니 이수진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호흡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지만 여전히 따뜻한 생명력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말없이 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후회, 안도, 그리고 깊은 감사. 모든 감정이 뒤섞여 제 목을 메이게 했습니다. 갑자기 어머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어머니의 얼굴을 주시했습니다. 어머니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더니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초점이 없는 눈빛이었지만 곧 저에게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처음으로 저는 이수진을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아들. 그녀가 겨우 속삭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네, 어머니 저 서진우예요. 저는 15년간 잊고 살았던 제 본명을 스스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어려 있었습니다. 새별이는 어떠하니? 그녀가 물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회복이 정말 빨라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손녀를 살렸어요. 어머니는 떨리는 손을 들어 제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15년 동안 매일 기도했단다. 내가 어딘가에 살아있기를,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저는 어머니의 손을 제 뺨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제 눈물이 그 손을 적셨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기억하지 못해서 알아보지 못해서.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진우야. 어머니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거야. 저는 어머니의 무한한 용서 앞에서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제가 저지른 모든 거부를 덮고도 남았습니다. 강민혁은 이제 서진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15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했죠. 비록 제 기억은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 제 가슴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진우였고 이수진은 제 어머니였습니다. 그때 안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박미영님, 아니 이수진님의 회복 속도가 놀랍습니다. 이제 환자가 쉬셔야 합니다. 나중에 다시 면회하실 수 있어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새별이도 함께 병실을 찾아와 저와 어머니는 비로소 새 모녀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죠. 제가 새별이를 어머니에게 소개했을 때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제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새별이 할머니한테 와줘서 고마워. 할머니라는 단어가 제 귓가에 감미롭게 울렸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서창훈 교수의 행동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우야, 그런데 내 아버지와는 어떤 관계였어? 장례식장에는 어떻게 오게 된 거니? 3개월 전 한국에 왔을 때 우연히 아버지 회사와 거래를 하게 됐어요. 제가 이끄는 넥스트가 아버지 대학의 연구팀과 합작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거든요. 사업적으로 많은 조언을 해주셨죠. 아버지가 너를 직접 만났다고? 너를 알아보지 않았니? 어머니는 충격에 빠진 듯했습니다. 특별한 반응은 없으셨어요. 그저 사업적인 파트너로 대하셨죠. 어머니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내 아버지는 너를 그토록 찾아 헤맸는데 분명 너를 알아보았을 거야. 저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저 역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서창훈 교수는 왜 저를 알아보았으면서도 침묵했을까요? 왜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까요? 남편이 사고를 당한 것은 4월 말, 저와 아버지가 만난 것은 3월 초.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아버지는 무엇을 숨기고 계셨던 걸까요? 퇴원 후 약 3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하고 있었고 진우는 매일 저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별이도 건강을 되찾아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죠.
제 삶은 기적과도 같이 변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남편 서창훈 교수의 침묵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진우에게 제안했습니다. 진우야, 이제 아버지 유품을 정리해 보는 게 어떨까? 내 아버지에 대해 더 알고 싶지 않니? 진우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아버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제가 알아보지 못했던 분이니까요. 우리는 남편 서창훈 교수가 생전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는 남편의 성품을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책장에는 건축 관련 서적들과 함께 저희 셋이 찍었던 가족 사진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죠. 책상 위에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연구했던 프로젝트 도면이 여전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옅은 먼지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여 있었는데 마치 남편의 채취처럼 느껴져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서재의 물건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책장의 책들을 훑어보더니 문득 진우가 어릴 때 보던 고전 소설책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이거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책인데 기억은 잃었지만 몸은 아버지와의 추억을 기억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남편은 매우 체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문서와 물건이 정리되어 있었죠. 하지만 책상 왼쪽 아래에 있는 작은 서랍 하나만큼은 잠겨 있었습니다. 이건 열어본 적이 없어. 항상 잠겨 있었거든. 제가 말했습니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서랍을 만져보았습니다. 열쇠는 없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아버지 혼자만 알고 있었을 거야. 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마치 무언가 떠오른 듯 책상 위 펜꽂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펜꽂이 밑을 손으로 더듬더니 거기서 작은 USB 모양의 장치를 찾아냈습니다. 아버지의 습관이에요. 중요한 물건은 항상 펜꽂이 아래에 숨기셨죠. 그 USB 장치는 서랍을 여는 디지털 열쇠였습니다. 진우가 USB를 서랍 잠금 장치에 삽입하자 짧은 전자음이 울리더니 서랍이 딸깍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저희는 서로 마주 보았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안에 남편의 비밀이 담겨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서랍이 열리자 그 안에는 가죽 표지의 태블릿 PC 한 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금박으로 새겨진 태블릿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소파에 앉아 태블릿을 켰습니다. 태블릿에는 남편이 매일 기록한 비밀 일지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날짜가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진우가 실종된 날로부터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15년 동안 일기를 쓰셨구나.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초반부는 절망과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들을 찾기 위해 경찰서를 전전하고 해외 대사관을 찾아다니고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던 처절한 기록들이었습니다. 제발 우리 진우 좀 돌려주세요.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이다. 같은 문구들이 저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남편은 15년간 저와 함께 슬퍼하면서도 이 일지 속에 홀로 모든 고통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의 기록에서 우리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3월 5일 오늘 넥스트의 강민혁 의장을 만났다. 젊은 나이에 대단한 성공을 이룬 사업가였다. 하지만 그를 보는 순간 가슴이 멎는 것 같았다. 그의 얼굴, 목소리, 심지어 손짓까지 우리 진우와 너무 닮아 있었다. 15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아버지는 자식을 알아볼 수 있다. 그가 우리 아들일까? 하지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3월 12일 오늘 다시 강민혁을 만났다. 의도적으로 진우가 좋아했던 이야기들을 꺼내 보았지만 그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왼쪽 손목에 있는 별 모양 흉터 이건 우연이 아니다. 내 가슴은 확신으로 가득 차지만 이성은 증거를 요구한다. 그는 분명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 같다. 그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눈물이 났다. 4월 2일 오늘 의사 친구를 만났다. 그에게 기억상실증에 대해 물어보았다. 심한 외상이나 충격으로 장기 기억상실이 가능하다고 한다. 강민혁이 정말 우리 진우라면 그는 자신의 과거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다. 만약 내가 갑자기 나타나 진실을 말하면 지금 그가 누리고 있는 행복과 쌓아온 삶이 모두 무너질까 두려웠다. 나는 진우의 행복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다. 일지 내용을 읽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침묵은 저를 향한 배신이 아니라 아들을 향한 극도의 사랑과 배려였던 것입니다. 그는 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지켜주려 했던 것이죠. 4월 15일 드디어 방법을 찾았다. 다음 주 회의에서 강민혁과 함께 식사를 할 예정이다.
그때 그의 컵이나 수저를 확보해 DNA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미영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다. 확실한 증거가 있기 전에 그녀에게 헛된 희망을 주고 싶지 않다. 그리고 미영이 진우의 기억 상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슬퍼할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남편의 이 침묵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저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비밀이었지만 남편의 깊은 마음을 생각하니 원망보다는 눈물이 앞섰습니다. 남편은 저와 아들을 위해 혼자서 이 모든 고통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에 쓴 것이었습니다. 4월 29일 미영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 우리 아들 진우가 살아있어. 믿기지 않겠지만 내가 직접 만났어. 내일 검사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것이 확실해질 거야. 우리 셋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야. 내일 바로 너에게 말할게. 조금만 기다려, 미영아. 마지막 문장을 읽자 제 눈에서 복물 터지듯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보,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찾았지만 확실한 증거를 갖기 전에 저에게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확보하기 직전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알고 계셨군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흐느끼는 진우를 끌어안았습니다. 혼자서 이 무거운 비밀을 안고 저희 곁을 떠났던 남편이 너무나 안쓰럽고 고마웠습니다. 진우는 태블릿을 조심스럽게 넘기며 아버지의 글씨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결국 저를 찾아내셨으니까요. 그는 벽에 걸린 아버지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슬픔, 후회, 그리고 깊은 존경. 모든 감정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와 어머니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갈 거예요.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의 기다림 끝에 우리 가족은 드디어 다시 만났습니다. 비록 남편은 이 순간을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의 사랑과 헌신이 우리를 다시 하나로 모았습니다. 진우는 태블릿을 닫으려다가 마지막 첨부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넥스트 투자 합의서라는 제목의 문서였는데 문서 끝에는 남편이 직접 손으로 쓴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진우야, 이 모든 것은 너의 것이다. 미안하다. 그리고 꼭 그들의 정체를 밝혀다오. 그들이 너를 해쳤어. 그들이라니요? 남편은 아들의 기억상실 뒤에 숨겨진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들의 실종과 기억상실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서창훈 교수의 서재를 나온 후 저는 더 이상 강민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15년 만에 돌아온 서진우였죠. 하지만 돌아온 기쁨은 잠시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가 제 목을 죄웠습니다. 꼭 그들의 정체를 밝혀다오. 그들이 너를 해쳤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제 실종과 기억 상실 뒤에 저를 해친 그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이수진과 함께 이 비밀을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진우야, 내 아버지의 죽음도 단순한 사고가 아닐지 몰라. 그들이 너를 다시 잃을까 두려워했을 수도 있어.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는 제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태블릿에서 발견한 넥스트 투자 합의서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아버지가 유일하게 제 정체를 숨기고 계셨던 2달 동안 이 합의서를 빌미로 제 주변을 맴돌았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죽음, 제 기억 상실, 그리고 이 합의서. 모든 것은 제가 현재 넥스트 의장이라는 위치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겉으로는 일상으로 돌아온 강민혁이었지만 속으로는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를 해독하는 비밀 요원이었습니다. 저는 저만이 접근할 수 있는 회사 시스템과 재무 기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 냉장고 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어머니는 물을 마시러 나왔습니다. 제가 거실 테이블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노려보고 있는 모습을 보았죠. 진우야, 쉬엄쉬엄 하렴.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지만 제가 고개를 젓자 말없이 제 옆에 앉아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등 뒤에서 묵묵히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응원은 제가 포기하지 않을 힘이었죠. 저는 제 강민혁으로서의 과거를 추적했습니다. 제 입양 과정, 그리고 넥스트가 글로벌 IT 기업으로 급성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해외 투자 유치 과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 금융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5년 전 제가 고아원에서 입양된 직후
제 입양을 주도했던 넥스트의 창업주, 즉 저희 양아버지의 개인 계좌와 회사 자금 사이에서 거액의 검은 돈이 오갔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양아버지는 제가 기억을 잃었다는 사실을 이용해 저를 강민혁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고, 제 능력과 아이디어를 통제하에 두고 회사를 키웠던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꼭두각시였죠. 하지만 양아버지는 몇 년 전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현재 저를 끊임없이 견제하며 의장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인물. 바로 양아버지의 친아들이자 넥스트의 부회장인 강지훈이었습니다. 강지훈은 제가 진짜 서진우임을 짐작하고 있었고, 제 기억이 돌아올까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있었죠. 강지훈은 최근 들어 제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회사 주식을 매집하고 저를 끌어내리기 위한 작전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아버지 서창훈 교수를 해치고 제 기억을 영원히 묻으려 했던 그들 중 한 명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진우야, 세상에 이런 악독한 일이 어디 있니? 자식을 이용해 회사를 키우고 이제 와서 친아들 자리를 위해 생모까지 위협하다니. 어머니는 분노에 차서 테이블을 쾅 치며 외쳤습니다. 어머니의 분노는 저의 복수심을 더욱 타오르게 했습니다. 저는 과거의 기억 파편을 모았습니다. 지진 사고 당시 저는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고아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때 양아버지 측 변호사가 고아원에 거액의 돈을 주고 저를 입양한 것입니다. 당시 저는 제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죠. 양아버지는 저희 비상한 두뇌가 넥스트에 필요했지만 저희 불안정한 과거 친가족과 회사의 위협이 될까 봐 제 정체를 완전히 삭제했던 것입니다. 15년 전의 잔혹한 거래였죠. 강지훈은 제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친아버지 서창훈 교수를 만났을 때 극도로 불안해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추적을 눈치채고 아버지의 사고를 위장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태블릿에 남은 합의서 파일은 바로 강지훈을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합의서에는 강지훈이 양아버지 몰래 회사 돈을 유용하여 제 과거를 덮는 데 사용한 자금 출처가 숨겨져 있었죠. 어머니는 제게 물었습니다. 진우야, 이 모든 진실을 묻고 내가 가진 부와 권력을 지키는 것이 현명할까?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저 악당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옳을까? 너는 어떻게 하겠니? 저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강민혁이 아닌 서진우입니다. 저를 위해 평생을 바친 아버지와 목숨까지 건 어머니의 이름으로 저는 이 진실을 묻을 수 없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복수할 겁니다. 저와 어머니는 복수를 설계했습니다. 강지훈이 저를 끌어내리려 준비하고 있는 임시 주주총회가 바로 복수를 위한 완벽한 무대였죠. 강지훈은 주주총회에서 저희 부도덕성을 주장하며 의장직 해임을 시도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역으로 그들을 무너뜨릴 완벽한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첫째, 생물학적 증거 제가 서진우임을 입증하는 DNA 검사 결과와 어머니 이수진의 생명을 건 골수 이식 기록을 공개한다. 둘째, 기업 범죄 증거 강지훈이 15년 전부터 저질러온 비자금 유용 및 증거 인멸의 실질적 기록 아버지의 합의서에 숨겨진 자금 출처를 금융당국과 주주들에게 동시에 공개한다. 셋째, 부친 살해 의혹 아버지 서창훈 교수의 사고 뒤에 강지훈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던지고 이를 경찰이 조사하도록 공론화한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터뜨려야 했습니다. 주주총회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서진우의 모습으로 면도를 하고 어머니가 골라준 검은색 수트를 입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넥타이를 메어주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 엄마가 내 뒤에 있어. 내 아버지도 하늘에서 너를 지켜보실 거야.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지훈은 이미 주주총회장에 도착하여 그의 지지자들과 의기양양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있었죠. 저는 주주총회장 문 앞에 섰습니다. 제 손에는 USB 드라이브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넥스트를 무너뜨릴 모든 증거와 15년 전 묻혔던 서진우의 정체가 담긴 장치였죠. 이제 모든 것을 되돌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강지훈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기 위해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15년 전 너희들이 묻으려 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 알게 될 거야. 주주총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저는 당당하게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회의장 안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강지훈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미세한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임시 주주총회장. 샹들리에의 차가운 불빛 아래 넥스트의 주요 주주들과 임원들이 삼엄한 긴장감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회장 강지훈은 회의 시작과 동시에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주주 여러분, 강지훈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강민혁 의장은 최근 급격한 건강 문제와 부도덕한 사생활 노출로 인해 넥스트의 리더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가 추진한 무분별한 투자들은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힐 것입니다. 이제 회사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의장직을 해임하고 저 강지훈이 넥스트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의 지지자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회의장의 분위기는 강지훈 쪽으로 기울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때 의장석에 앉아있던 서진우 강민혁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강지훈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15년간 잃어버린 시간의 무게만큼이나 단단하고 결연했습니다. 강지훈은 진우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진우를 조롱했습니다. 의장님, 불필요한 저항은 보기 안 좋습니다. 아름답게 퇴장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진우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회의장 전체를 압도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회장님, 저를 해임하려는 노력에는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강민혁이 아닙니다. 그러니 저를 해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지훈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사라지고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무슨 헛소리입니까? 지금 장난하십니까? 진우는 강지훈의 분노를 무시하고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부회장님이 평생을 묻으려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서진우입니다. 이름이 공개되자 장내는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서진우라는 이름은 넥스트 창업 초기 창업주의자 양아버지의 개인 비서 아들로 알려졌던, 그리고 15년 전 불의의 사고로 실종된 지워진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진우는 미리 준비한 USB를 단상의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자 DNA 검사 결과 보고서와 함께 어머니 이수진 박미영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저는 15년 전 불의의 사고로 기억을 잃고 강민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제 친어머니인 이수진 여사를 찾았습니다. 여기에 저희 모자의 DNA 일치율 99.99%가 증명하는 친자 확인 기록과 어머니가 제 딸 새별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골수를 이식한 의무 기록을 공개합니다. 웅성거림이 폭발했습니다. 주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강민혁이 사실은 서진우였고 그가 잃었던 친모를 찾았으며 이 모든 것이 생명을 건 기적의 드라마였다는 사실에 압도당했습니다. 강지훈은 온몸을 떨며 단상 위로 달려왔습니다. 이거 전부 조작이야. 어디서 주워온 거짓말이야? 그는 진우의 손에서 마이크를 뺏으려 했지만 진우는 눈빛으로 그를 제지했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부회장님. 이수진 여사는 부회장님이 생매장하려 했던 제 친어머니입니다. 진우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뜬 것은 아버지 서창훈 교수의 태블릿에서 발견된 넥스트 투자 합의서의 스캔본이었습니다. 이 합의서는 부친이 사망하기 직전 부회장님과 체결한 것처럼 위장된 계약서입니다. 하지만 이 문서를 해부하면 15년 전 넥스트 창업주가 저를 강민혁으로 만들면서 부회장님을 통해 고아원과 사설 브로커에게 지급한 200억 원의 비자금 출처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진우는 금융기록의 상세 내역을 하나하나 짚어나갔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자금의 흐름은 넥스트의 초기 성장이 강지훈의 배임 및 횡령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강지훈은 아버지의 권력을 배경 삼아 기억을 잃은 저를 볼모로 회사를 키웠던 것입니다. 부회장님은 저의 잃어버린 과거를 담보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제가 진실을 찾을까 두려워 15년간 저를 통제해 왔습니다. 이 기록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부회장님의 현재 진행형인 기업 범죄입니다. 주주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진우가 제시한 증거는 완벽했고 논리적 흐름은 명쾌했습니다. 주주들 중 일부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사실이라면 당장 검찰에 고발해야 합니다. 회사 이미지가 바닥으로 떨어지겠군. 강지훈은 입술을 깨물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이미 이성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아버지가 시킨 일이야. 나와는 상관없어. 그는 자신의 죄를 죽은 아버지에게 떠넘기려 했습니다. 진우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아버지 서창훈 교수의 태블릿에 기록된 마지막 일지의 필체 스캔본이 떠올랐습니다. 4월 29일 미영아, 우리 아들 진우가 살아있어. 내일 검사 결과가 나오면 바로 너에게 말할게. 조금만 기다려, 미영아. 중략 진우야, 꼭 그들의 정체를 밝혀다오. 그들이 너를 해쳤어. 진우의 목소리가 한층 낮고 무거워졌습니다. 부회장님. 제 친아버지 서창훈 교수는 제가 서진우임을 알고 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지에서 보시다시피
그 진실을 제 어머니께 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회장님은 이 진실을 영원히 묻고 싶었죠. 진우는 강지훈에게 천천히 다가섰습니다. 제가 기억을 잃은 이유도, 제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유도 모두 부회장님 때문입니다. 저를 강민혁으로 붙잡아두려는 부회장님의 탐욕이 제 아버지를 해쳤습니다. 당신은 저를 2번 죽이려 했고 제 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진우의 고통스러운 외침이 회의장을 꿰뚫었습니다. 강지훈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완전히 절망에 잠겼습니다. 내가 다 했어. 하지만 너는 내 아버지의 꿈이었잖아. 내가 나타나지만 않았어도 그의 변명은 힘없이 끊어졌습니다. 진우는 강지훈을 무시하고 주주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주주 여러분, 저는 더 이상 강민혁으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 이름과 제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넥스트는 창립자의 아들, 부회장 강지훈의 탐욕과 비리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서진우의 이름으로 넥스트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회의장은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곧바로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진우가 공개한 증거와 진실의 무게 앞에서 주주들은 강지훈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강지훈의 의장직 해임은 만장일치에 가까운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되었습니다. 강지훈은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갔고 회의장은 진우를 향한 박수와 찬사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진우를 어머니 이수진이 따뜻하게 끌어안았습니다. 진우야, 내가 이겼구나. 내 아버지의 몫까지 내가 다 해냈어. 진우는 어머니 품에 안겨 처음으로 안심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 만에 되찾은 이름, 가족, 그리고 평화. 길고 긴 고통의 시간은 끝났습니다.